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검찰 개혁과 부동산, 인사,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한 독단, 야당을 배제한 독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65세 미만 치매 환자, 이른바 초록이 치매자들을 취재한 KBS 시사제작국 강병수 기자와 함께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코너에선 전기료 아끼는 에어컨 냉방법 등을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코너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우선 총평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토론형인 기자회견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대통령도 전반적으로는 허심탄회한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것 같고, 이번 기회로 한국 정치에 좀 새로운 분기점이 생겼으면 합니다. 사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기자회견을 상당히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횟수가 확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굉장히 가끔 하는 기자회견이 돼버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도어 스태핑이라는 형식을 도입했다가 오히려 탈이 나서 결국에는 더더욱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 갔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 첫 기자회견을 계기 30일 기자회견이죠.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원활한 언론과의 소통, 또 기타 넣는 논쟁,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를 기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그 전임 대통령들의 어떤 사례들을 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어떤 정책이나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실은 당초에는 뭐 기자들과 아주 자주 기자회견을 가질 것처럼 말을 했지만 연중 행사 정도에 그치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달변형 인사들은 아니었죠. 조금 준비된, 또 대본이 짜여 있는 그런 기자회견을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었고, 뭐 이른바 뭐 A4 용지를 들고 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저도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서 일단 첫째는 달변이다. 막힘없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흐름을 잘 주도해 가면서, 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심성의껏 잘 대답을 해줬고, 특별히 뭐 검찰개혁 문제라든지 또 한일관계 문제, 이런 것들 본인이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꽤 긴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하게도 했고요. 다만 저는 좀 시점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과연 3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이재명 정부의 뭔가 성과라든지 결과를 말해주기에는 좀 상당히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또 앞으로 있을 어떤 정책의 청사지를 말하기에는 제가 봤을 땐 그동안 하셨던 말씀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국정 기조의 급격한 전환이라든지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한다든지, 네. 아니면 국민들에게 정말 보고해야 할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인수위가 없이 시작한 정부다 보니까 국민과의 소통 접점이 많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가진 것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지나친 자신감의 발로에서 기획된 이벤트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도 뭐 좋고 지지율도 괜찮고 이런 이 분위기를 틈타서
뭐 쇳불도 당김에 빼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또 전임 대통령과의 비교를 좀 부각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차원도 있는 것 같아서 뭐 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굳이 이 시점에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그 부분을 잘 돼가고 있다 싶은 건 눈에 띄는 게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산업정책 제시하고 한반도가 더 안전해진다는 느낌이 들고 상법 개정안 주가 조작 못하게 하면 상황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정권 교체만으로도 시장이 반영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서 코스피 5천 시대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자신감도 비쳤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공을 들였거든요. 후보 시절부터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법안 개정안도 네. 그렇고 좀 자신감의 발론가요? 이런 발언들은. 일단 시장에서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 전임자와의 차별화라든지 대비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상황이 좋아지는 거는 맞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정치와 경제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에서 주주라는 개념이 핵심 개념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한간에서는 좌파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비난을 해왔지만 사실은 미국 영국식의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네. 그런 정치인이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주자본주의의 장점이라면 이제 기업의 투명성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투명성이 강화되면 또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투자 심리도 살아나는 이런 이제 선순환을 밟게 될 것이다라는 네. 기대감은 모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워지는 부분은 사실 주주자본주의 위주로 갔을 때 뭐 이 대통령도 배당금 이익에 대해서 몇 차례 강조하는 발언을 했는데 근데 네. 사실 기업의 배당금이 늘어나게 되면 중장기적 투자가 잘 안 되거나 노동자라든지 다른 이해관계자의 처우에는 악영향을 주기가 쉽거든요.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 사회에 그것을 챙겨줄 만한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야말로 좌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한국 정치에 왼쪽이 너무 많이 비어 있다라는 것이 좀 한편으로는 아쉽고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내부에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시민사회 운동이나 뭐 신진 세력이나 이런 쪽에서 좀 커버를 해야 된다. 이것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소액 주주 강화의 어떤 허점이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자본주의 제 개인적으로는 주주자본주의보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더 맞다고 보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소화해 줄 수 있는 세력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대통령 어쨌든 오른쪽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듯이 중도 보수 노선인 건 맞거든요. 네. 그 노선도 한국에서는 의미가 충분히 있는데 비어 있는 또 노선도 있기 때문에 좀 한국 정치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윤지진 평론가님. 네. 이 대통령이 어쨌든 그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겠다. 그 고통 덜어내고 성장 도약하는 나라 하겠다. 이게 이제 그 모두 발언의 이제 예. 중심이었는데 또 그거를 또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경기에 온기가 돌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쿠폰 얘기는 우리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예. 어쨌든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의 정책들이 좀 어깨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주식시장의 주가가 오르는 것이 곧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좋아지는 것이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가야 될 자금이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 몰려서 주가가 오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경제 회복의 신호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부동산은 어려우니까 주식으로 가야겠다. 이런 심리가 작동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원인은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3천을 넘은 것은 어쨌든 정치의 불안정이 극복됐다라는 거는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극심한 정치 분열보다는 어쨌든 집권 세력이 확실하게 입법권까지 갖고 있는 이 자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더 정치적으로 안정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코스피 주가라고 하는 거는 기업 가치의 총합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대표적인 값이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야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코스피가 5천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놓은 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든지 또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3% 감사위원 분리선출률 확대라든지 재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어떤 제도만 도입을 한 상태에서 기업의 혁신, 투자, 고용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회복의 중요한 지표들은 사실은 코스피는 결과값이고요. 얼마나 투자했느냐,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제품들을 수출해서 경기가 좋아졌느냐 이것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선물을 줘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뭐 배임죄를 완화해 준다든지 상속세율을 최고세율을 깎아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정말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코스피 3천은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성장세가 되려면은 기업이 정말로 반기는 그런 정책을 이제 해야 될 때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것이겠죠. 오늘 기자회견에선 인사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검찰 인사 관련돼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뭐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오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있는 공무원밖에 쓸 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뭐 골라낼 수도 없었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됐고 그리고 공직자들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직자들,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뭐 공직자들, 직업 공무원들은 인사권자에 맞춰준다 이런 취지 같은데 여하튼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어느 한쪽만 쓰면 이게 탈이 난다. 정치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윤주진 평론가님은 인사 관련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 발언 대목에서는 조금 의아했던 것이 이 대통령이 이 정도로까지 해명을 해야 할 정도로 정말로 탕평 인사 아니면은 여야 구분 없는 이념적으로 초월하는 그런 초당적 인사를 했느냐 그런 건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송미령 장관 정도를 유임한 수준이랑 그리고 일부 검찰 관련 아니면 법조 관련 인사에서 내부적으로 비판이 나올 만한 검찰 출신 인사를 썼다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얼마나 지금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가 오히려 역으로 드러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야권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야권을 배려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 수준으로 오히려 코드 인사에 더 짙은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렇게 공무원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여론을 잠재워야 될 정도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내부적으로 조금 균열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이 대통령도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이 말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뭐냐면은 공무원 집단을 어떤 특정한 정치 집단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얼마든지 잘만 하면은 따라갈 수 있는 로봇 태권브이의 비유를 했거든요.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가진 집단이다. 저는 그런 우리 공직사회에 유능한 어떤 역량을 잘 이용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네. 지금 김수인 평론가님, 윤주진 평론가님 얘기는 뭐 송미령 장관 하지만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평가가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를 탕평 인사로 사실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검찰 인사 그 부분을 조국혁신당 이런 데서 김학의 사건 때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런 사람이 왜 중용되냐 이런 전체적으로 봐서 이걸 탕평 인사라고 보냐 이러고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런 평가는. 근데 탕평이라는 말이 조선시대 때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오히려 제왕적인 시대 때 있었던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막 두루두루 여러 성향의 사람들을 기용하는 거는 뭐 유럽의 뭐 독일 같은 국가에서 대연정 같은 거 할 때 거대 정당끼리 손을 잡고 정부를 공동 운영할 때나 가능한 것이거나 혹은 네. 상당히 이질적인 과거의 국민회의나 자민련 정도의 김대중 김종필 연합 정도의 이질적인 연합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부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흡족해하거나 호평받을 정도의 탕평 인사를 하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층 신경을 어느 정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지층한테 끌려다니는 정치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지지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관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봉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게 조국혁신당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건에 있어서 잘못된 진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이규원 당시 검사가 기소가 되고 나중에는 결국 누명을 벗었습니다만 그 재판을 받는 동안에 이규원 전 검사가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건인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가? 이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도 당연히 제기되겠지만 객관적으로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겠고 네.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도 송 장관이 유능한 관료나 공무원일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굉장히 내란 종식이라고 얘기를 민주당에서 많이 했는데 그리고 송미령 장관이
본인이 윤석열 정부 장관을 할 때에 양국관리법도 내부 내용을 조금 조절하거나 다른 조건이 갖춰지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 적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똑같이 오롤 나싱으로 갔다가 이제 와서 마치 볕단처럼 눕듯이 태도를 바꾼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지층에서 오히려 지지층이 이 대통령 하시는 거니까 다 맞다 이렇게 가면은 불건전한 건데 지지층 내부에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오히려 건강한 거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팬덤 정치하고 또 다른 그런 내부에서의 건강한 비판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 대통령의 의식을 해야 되는 거고 충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추경과 민생 회복 쿠폰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일선의 골목 경제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감으로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얕은 부분, 대부분 얕은 지역이잖아요. 얕은 지역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정 상황, 또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나름은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겠죠.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더 할 만큼 녹록치가 않습니다. 자, 재정 상황까지 고려해서 정한 거다. 요 말이 일단 귀에 들어오고요. 또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게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또 할 거냐 이게 또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또 한다면 이게 뭐 지방선거를 의식한 건가 포퓰리즘을 하는 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이 말은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만 해도 세수 결손이 심각한 수준이고 전액 국채를 발행해야만 가능한 지금 소비 쿠폰 발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 대통령도 이 국가 채무에 대해 심각한 어떤 누적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결국은 선별 지급으로 간 것도 완전히 보편 지급으로 갔을 경우에 이것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면 네. 선별 지급을 통해서 효과를 바짝 주고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 저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아마 제 생각에는 내부적으로도 이걸 정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뭐 소고기 한번 사 먹기 어려운 집안들, 뭐 먹고 싶었던 과일 하나 사 먹지 못했던 집안들 이런 비유를 하셨다면 네. 사실 그런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계층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다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소수 계층에게 지원을 효과적으로 몰아주는 거에 아까 뭐 깊은 저수지, 뭐 얕은 저수지 말씀하신 것도 그러면 얕은 저수지를 골라서 도와주면 된다라는 비판을 본인도 어떻게 보면 좀 의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도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못한 쿠폰 경제는 앞으로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지금 현재 너무 소비가 어렵고 특히 내년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냐라고 하는 전망에서 뭐 8년 만에 50%를 넘어서 좋다. 네. 이런 말도 강조한 걸 보면은 앞으로는 이런 쿠폰 경제가 필요 없는 수준까지가 본인이 가겠다. 이 말을 애둘러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유연성이나 신중함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도 더 그런 것 같고 사실 예전에도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그런 행보를 한 적도 있었는데 잘 이게 조명이 안 되다가 근데 최근에 보면 전 국민에게 동일 액수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고집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선별 지급, 차등 지급으로 나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국가 채무 문제를 분명히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를 또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물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국가 채무를 너무 지나치게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는 있었고 그 입장도 어느 정도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한편 그 신경을 써야 될 수준까지는 또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비판이나 우려를 내가 모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좀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민생 지원금 글쎄요.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랫동안 미뤄왔던 주요 정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 남발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지급을 하고 나면 또 경제 효과에 대한 파악
수습과 연구들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다시 또 할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좀 열려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이명 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출연진들의 시원한 평론 토론 기대합니다. 이런 또 격려 말씀 주셨고요. 자, 사실 어떤 대답을 할지가 좀 주목됐던 게 검찰 개혁 관련이에요. 자, 이게 뭐 이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2명은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 속도전이다 이러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겠다 하면서 막 몰아치는 느낌을 안 줬었거든요. 그래서 와 과연 이 양쪽 중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하고 워딩을 자세히 봤더니 물었더니 기자들이 제도의 얼개를 추석 전에 만드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게 뭐 막 어떤 기구의 개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도를 만들더라도 만약에 국회 통과하더라도.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찰 개혁의 주체는 법안을 만드는 국회다. 사실 국회에서 법안 만들어서 하는 게 그리고 정부 사이드에서는 약간 진통이나 갈등을 좀 조정하는 이런 역할이다 하면서 뭐 그래도 시간은 걸린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성호 법무와 그 당대표 출사표 던진 2명을 좀 적절히 배려한 그런 대답 같기도 한데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여지를 열어놨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안에 어떤 윤곽 같은 거는 얼마 안 걸릴 거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수년 동안 해온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내놓는 거는 오래 안 걸리는데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맞춰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안이 뭐 초안 정도가 나오는 거는 빠르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뭐 확답은 줄 수 없다. 이 정도의 입장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좀 바람직하진 않은 거라고 보는데 검찰 개혁의 주체가 국회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 근데 사실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여당 소속인 것이고 정당 정치 차원에서 대통령하고 당이 기탄 없이 토론해서 저는 당정 분리는 더 이상은 안 된다.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정책들이 대통령 주도로 또 가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왜 하필 검찰 개혁만 국회의 주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조금 거리를 두는 레토릭의 전략인데 실질적으로 그럼 완벽하게 거리를 둘 거냐 그거라기보다는 이게 절묘한 부분인데 정성호 의원이 장관이 되면 네. 의원직을 사퇴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 정성호 장관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장관이 얘기하는 것 또한 국회의 논의입니다.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묘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회에 맡긴다라고 하는 거는 행정부는 손을 떼고 있겠다라기보다는 국회에서 모든 걸 융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국회에서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거다. 예. 이 검찰 개혁. 그 지금 당 대표 막 속도 좀 펼치고 이거는 그냥 빨리 2달 안에 해치워야 된다. 이분들에게 일단 맡겨놓는 느낌은 안 드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충돌이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검찰 개혁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의 뭐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국회가 하는 거다. 이거는 사실 맞지 않아요. 우리 헌법에서 52조 보면은 네. 법률안은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도 정부 입법을 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검찰 개혁안을 정부가 입법안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정부도 하나의 주체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사실은 얼개가 다 나와 있어요. 얼개는 이미 나와 있어요. 뭐 검찰청을 2개로 쪼개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쪼개는 건데 문제는 검찰에 있는 그 검사들 입장에서 내가 중수청에 가서 기존의 경찰 수사 인력과 동급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 아니면 나는 공수청으로 가서 여전히 헌법상 고유 권한인 공소권을 가지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검찰 내부 분위기가 그래도 검찰은 공소권이지라고 한다면 유능한 검사들이 결국은 중수청으로 가지 않게 되면요 무리한 검찰 개혁을 했을 때 민생의 피해가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사가 늘어지고 전문성이 없는 수사 인력만 잔뜩 모아놔봤자 수사에 진척이 되지 않는다. 이 부작용을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선거 전까지 그렇게 속도를 내고 싶지는 않을 거라는 내심의 심리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뽑아준 지지층 입장에서는 왜 검찰 개혁 안 하느냐, 특히 조국 왜 안 풀어주느냐 이런 문제들로 가서 시끄러울 거기 때문에 당권 주자들은 당연히 뭐 9월 안에 하겠다, 추석 전에 하겠다, 올해 가기 전에 하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발언은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거 사실은 거의 확실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전 정성호 장관을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바로 정부의 입장과 정치권의 입장을 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사실 그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은 안정되게 국정 챙기시고 싸우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기 본인 입으로. 그래서 약간 그런 정서들이 굿캅, 배드캅 어떤 그 정서도 있지 않나 보이기도 하고. 자, 시간 관계상 외교안보 쪽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질문 나오는데 관세 협상 매우 쉽지 않다. 사실 오는 8일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닷새 남았는데 2회 끝나는데 그게 그때까지 어떻게 협상을 우리가 1차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쉽지는 않은데 최선 다하고 있다. 이 정도 얘기했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뭐 미국 이 부분 최대 관심이지만 또 최근에 관심으로 떠오른 게 전승절에 과연 가야 되냐. 네. 뭐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사전 비판이 나오고 있고 가면 안 된다 막 하고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야당이 비판을 하는 건 좋은데 예. 근데 좀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승절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했다가 사달이 난 게 박근혜 정부, 국민의힘 정부 때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그 당시에 여야가 합심해가지고 네. 이번에는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국무총리도 아니고 대통령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언론도 그 당시에 여러 성향의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전승절 기념식에 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조차도 알아서 하시라라고 했는데 막상 갔더니 미국과 서방 세계의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았던 걸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이재명 정부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청첩장 받아놓고 내 시간 안 돼가지고 못 가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고맙다라고 얘기 정도는 하고 검토 중이다 정도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는 일은 없는 것이 낫습니다. 사실 전승절이 중국 입장에서는 명목상으로 반파시스트 전쟁의 승리이고 심지어는 일본한테도 초청장을 보내지만 네. 그렇지만 사실 이 행사가 오랫동안의 세월을 거쳐서 사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국가들의 어떤 그 결속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고 2015년에도 대부분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대통령 정상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체제의 성격이라든지 자유진영의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참석은 안 하는 게 맞다. 제 생각에는 뭐 주중 대사는 뭐 필히 갈 것이고 정말 필요하면은 뭐 의원들이 몇 명 가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설령 뭐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할 수도 있다는 설도 나오는데 그렇다 해도 또 속으면 안 됩니다. 막상 따라서 참석했다가 또 미국에서 화풀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은 글쎄요. 저는 근데 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일단 외교 정책들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위 실장이 평소에 얘기했던 게 중국이 9시고 미국이 3시면 한국은 네. 1시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중에서 등거리 외교는 안 된다. 그래도 동맹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거 전승절 기념식을 모험주의적으로 참석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네.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잡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과 먼저 약속을 한다? 이건 좀 무리가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뭐 7월 말 8월 초에는 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실은 불확실한 상황이고 관세 협상도 뭐 7월 8일 유예 기간이 계속 미뤄져서 뭐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승절에 대한 참석 여부를 지금 결정한다는 건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고 또 여전히 서방 세계에서 갖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안 코드가 뭐냐면은 뭐 친중 정부 아니냐라는 시각인데 그러한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승절은 참석하지 않는 게 맞다. 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참석 이후에 2016년도에 바로 사드 배치 논란이 불거지면서 네. 전승절에 참석한 것이 오히려 중국이 더 강력한 한한령을 내리는 뭐 빌미가 됐다. 사실은 오바마 정권이 보란 듯이 그걸 예. 결정을 했어요. 사드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교적 그 실패 사례가 있다고 본다면 전승절은 그리고 사실은 대한민국이 참석하는 것이 명분상으로도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린 6.25 전쟁 당시의 당사자였고 중국은 북한을 도와줬던 오방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고 초청은 의뢰하겠으나 우리 역사라든지 우리 이념에는 통치 이념에 맞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3893님이 유익한 방송 잘 듣고 있는 포스코 퇴직자입니다. 마침 오늘 7월 3일이 포항제철 준공 기념일입니다. 철강은 산업의 쌀로 근대화 초석이었지만 트럼프 관세부가 중국의 저가 공세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예전 영광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K스틸 화이팅! 자, K철강 화이팅입니다. 자, 교통정보 먼저 듣는 게 낫겠네요.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곳곳에서 정체입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월곶 분기점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 여파로 군자 분기점부터 정체고요. 뒤로는 광교터널과 군포에서 이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고 다시 매송휴게소와 일직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마도분기점에서 송산 마도까지도 밀려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안성분기점과 오산에서 각각 3km씩 막히고요. 이후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10km 넘게 정체고요. 경기 동쪽에서는 성남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이어서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강대교 2차로에는 추돌사고 발생했는데요. 이 여파로 영동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이후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나기 어렵고요. 같은 방향 강변북로는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 지나는 데만 1시간가량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평론가 윤주진 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질문 한 2개 더 할게요. 특별감찰관 임명. 여기 이제 일부 언론 통해서 조금 며칠 전부터 나왔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지시를 했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에 지금 8년 만입니다.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잘한 조치고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계속 공석이었던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한국 정치의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이재명 정부에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보다 나으면 된다 수준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거는 낫다고 해도 자랑이 아닌 것이고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보다도 나아야 한다. 이 점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하지 못했던 특별감찰관에 대한 조치를 빨리 좀 서두르는 측면은 고무적이고 과거에 민주당에서 공수처가 있으면은 필요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가 더 이상은 민주당에서 안 나오는 것은 발전한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조직이고 감찰 조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됐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일고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 잘 된 일인데 다만 예전에 대통령들도 나는 임명해 달라고 했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예상되는 거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하는데 그러면 의석 분포로 따지면은 뭐 여당이나 범여권에서 2명 그리고 국민의힘 1명 이렇게 추천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이 대통령이 보란 듯이 약속한 듯이 여당 추천 인사를 고르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 때문에 이 추천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좀 대비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예전에 이석수 감찰관 같은 경우는 여당 추천이었음에도 우병우 수석이라든지 이쪽을 감찰하다가 소신 있는 행보를 했던 그런 경험도 있긴 하지만 예. 여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뭐 법을 바꾼다든지 혹은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추천을 하더라도 뭐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든지 이런 쪽으로도 플랜 B, 플랜 C가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정부와 여당의 긴밀한 상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준진 평론가님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 해도 괜찮겠죠? 예. 오늘 왜 저런 질문이 안 나왔지? 그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런 거 나와서 좀 국민들 궁금증 풀어줬어야 되는데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까? 재판 얘기를 안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기자회견이 어떻게 보면 저는 아무리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도 한 80점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정말 권력을 국민을 대신해서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면 사실 오늘 나왔던 기자회견들의 내용은 다 누구나 할 수 예상했던 질문이고 예상했던 답변들이에요. 뭐 특별한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개인기가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인데. 근데 그 질문을 안 했다는 건 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아직은 뭐 30일밖에 안 된 허니문 기간에 대통령 심기를 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긴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면 매섭게 현직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 규정은 없는데 예. 왜 그것을 지금 현재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물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 임기를 그만두면 그렇다면은 재판을 받으실 겁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서글픈 일인 거죠. 그래요. 그 재판 관련 질문이 안 나왔다. 김수인 평론가님 같았으면 나 같으면 요 질문했을 것 같은데 하는 거 없었나요? 근데 일단 재판은 사실 최근에 그 재판부에서 줄줄이 중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 임기 끝나면 또 재판 받아야 아니, 근데 되거든요. 그건 물어볼 수는 있죠. 본인 생각이 어떤지는. 근데 그거는 이 대통령 생각과 무관하게 본인이 막 어떤 제도로 사면을 셀프 사면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받아야 되는 거고 셀프 사면 얘기는 좀 음모론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왜냐하면 법무장관이 공소 취하해야 된다고 발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언론인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공소 취하하는 것이 근데 저는 대통령이 단순 행정부의 수장을 넘어서 국정 최고의 수반이고 네.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수호자이고 심지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의중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물어서야 될 질문이고 물었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답을 잘했다면 더 전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나오지 않은 점 자체는 좀 슬펐다. 아쉽다. 네. 근데 공소 취하나 이런 거는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 저는 질문이 가능하다면 저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이재명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공소유지형 특검인데 그러니까 재판이 중단될 경우에 우려되는 거는 시간이 대통령 임기 5년이 지나버리면 재판 자체가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인들도 태도가 달라지거나 기억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유지형 특검 같은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질문을 하는 게 좀 수위가 맞지 지금 상태에서 셀프 사면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꺼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오찬을 누구하고 같이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야5당 대표죠. 비교섭 단체 대표들하고 이제 오찬을 했는데 여기서 뭐 조국 혁신당 대표가 아마 가셨기 때문에 더더욱 뭐 조국 전 대표 사면 얘기 나왔습니다. 사면. 네. 김수인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면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건 8.15입니다. 네.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이 대통령이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네. 거라고 보고 정성호 의원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면을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면 안 할 거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가까운 내가 좀 세게 얘기를 한 번을 하고 지나갈게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여론에 부담이 되는 우리도 마음으로는 하고 싶어? 뭐 그런 심리를 보여주는 건가요? 지지층 뭐 어느 정도는 근데 이 대통령 본인이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이제 좀 달래기에 들어갔던 게 아닐까 싶고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여론에서 마이너스가 될 만한 것들 계속 피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이 여론에 플러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본인의 어떤 죄에 대한 반성 이런 것이 없이 사면이 되면 사실 조국 전 장관 본인한테도 부담이 될 거예요. 예전의 혐의들 다시 불거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크게 뭐 신경 쓰기보다는 좀 지연되지 않을까. 근데 네. 저는 우려가 되는 건 오늘 이 야오당 대표 회담에서 화물연대 건설노조 그 노동자들 그렇죠. 근데 예. 그분들하고 조국 전 장관을 왜 엮는지가 알 수 없다. 그분들은 사실 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탄압을 받았고 아예로에서도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에게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는 그런 내용의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분신하는 과정에서 누가 유서를 대필했다라고 하는 모 언론의 누명 씌우기식 보도까지도 있었던. 그래서 상처를 달래줘야 될 분들은 맞는데 여기다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을 썩는 것은 부적절했다라고 봅니다. 네. 조국 사면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 사면은 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려면은 필히 보수 인사 중에 누구를 사면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 사면의 어떤 하나의 공식인데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사면을 하면서 해줄 수 있는 보수층 인사 사면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 시기까지는 미뤄질 것이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풀어주고 대신 여기도 풀어줄게. 이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 정치인 사면은 좀 당분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 열고 민주당 주도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표결 전에 있었던 그 발언이긴 한데 원내대책회의 때 오전 원내대책회의 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목리와 발목 잡기가 몹시 아쉽습니다.
계엄, 내란이 초래한 6개월의 국정 공백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후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 국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의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주진 위원님, 뭐 이제 여당에서는 국정 발목 잡기 하지 마라. 첫 국무총리 그 정도 의사표시했으면 됐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참을 거는 마지막까지 이 정도 사안이 있는 그 후보자는 인정 못한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검증 자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뭐 자료 제출도 미비했고 증인도 없었던 맹탕 청문회 이틀 동안 해서 그건 사실 야당 책임도 있긴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아쉬워요. 그냥 참석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뭐 상법 개정을 다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다 좋다 뭐 초대 총리인 만큼 대승적으로 이 정도 했으니까 하겠다. 어차피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 그렇다면 오히려 정말 우리 경제에 중요한 상법 개정안이 뭐 3% 룰이라든지요, 아니면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정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문제만큼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지만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했으니 뭐 법사위원장이라도 차라리 그러면 달라 이런 식의 협상이 돼야 되는데 저는 약간 국민의힘이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약간 어줍지 않은,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합의가 돼버리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주 핵심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조금 국민들로서는 약간 너무 정파적인 어떤 태도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네. 전략과 결기와 이런 것들을 좀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들리고 비슷한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통과됐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첫 네. 합의 통과.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주주자본주의에 너무 심혈을 기울이다가 다른 부분을 해칠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우려는 저는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네. 이런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정당이 현재 국회에 없다. 한국이 얼마나 우편향적인가를 일단 드러내는 것 같고. 네.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국민의힘이 이걸 마냥 거부하다가 처음에 그래도 합의를 하기로 하고 또 전향적으로 검토한 부분 이런 것들은 주주의 이익 보호라는 거는 보수 입장에서 오히려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이 정책 하나만 갖고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국민의힘이 좀 표준적 보수에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는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민주당도 이 현 정부 들어서서 처음 이제 거의 심혈을 기울여 갖고 중점을 둔 법안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거를 또 야당 합의까지 이끌어내서 처리를 했다. 이 점에서는 일단 이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회사와 주주의 이익 에 대해서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넓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주 이익이 극대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자 이익이 침해된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손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실 의무는 좀 고려 사항이라는 형태로 이게 어떤 그 뭐 학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지역 주민 여러 이제 기업에 관련된 그런 주체들을 좀 망라하는 쪽으로 고려 사항을 더 추가해서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윤주진 위원님. 예, 국민의힘의 태세 전환 예. 잘한 거라고 보세요. 저는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그토록 거부권까지 행사해가면서 이 법안을 반대했던 논리가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충실의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한다. 이 정도의 어떤 원칙론적인 것까지 양보하는 거는 그거는 대승적인 타협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엄청 우려하는 것은 3% 룰이거든요. 뭐냐면은 감사위원회 선출이나 다른 사내이사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묶어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예요. 이렇게 되면은 최대 주주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면 주주의 영향이 올라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사모펀드라든지 투기펀드의 공격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이고 침탈 가능성이 예, 많다. 그래서 그러면은 보완책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다른 나라도 쓰고 있는 뭐 차등 의결권이라든지 뭐 황금주라든지 이런 아주 보편적인 제도를 도입해 달라.
그것을 해야만 이것을 합의해주겠다라고 하는 조건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이거 해줄 테니까 나중에 너네 해줘. 어떤 여당의 선의에 지금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정말로 그걸 안 해버렸을 경우에는 재계는 그냥 황당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아야 할 것은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조금 너무 두루뭉술하게 가다가 그냥 타협이 돼버렸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어차피 막을 수 없는 인선이었다면은 대승적으로 정치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던 게 오히려 얻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여당이 이번 주 안에 처리를 예고한 안건이 또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이 추경에서 여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판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생 추경이라면서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오기더니 결국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입니까? 반년 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정액을 안 해줘서 문제다라고 하는 건 정말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랬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취임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특활비를 정액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 땅땅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을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이게 이제 지난해 사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 그다음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원내대표 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전액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다시 올려달라.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전액 삭감이라는 게 필요하긴 한데 제대로 못 쓰고 있거나 이상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강도 높게 한 조치라면은 뭐 부활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였다면은 좀 기준이 바뀐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토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활비라는 것이 또 정부 입장에서 특히 뭐 이렇게 기밀이 유지가 필요하다거나 전격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이제 필요가 있어서 생긴 예산일 텐데 그 부분을 뭐 어느 정도는 업무 추진비로 아예 양성화를 하든 혹은 특활비로 놔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증빙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에서는 열람을 의원들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했다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제도적 성격이 명확해져야 예산 규모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건데 전체 국가 예산에서는 좀 그 미미한 액수다 보니까 좀 전격적으로 행정 권력을 갖고 이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제도의 성격에 대해서 토론이 먼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윤주진 위원께는 이런 각도에서 똑같은 질문. 국민의힘 그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 염치 양심 없는 내로남불의 끝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여당이 행정권 입법권 완전히 장악한 여당이 사실 뭐 우리 눈치 안 보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 눈에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난해 12월에 특활비가 삭감돼서 국정을 못하겠다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냐 본인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특활비 없어도 얼마든지 대통령실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셔야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는 정말 내로남불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로남불의 비판을 받더라도 뭐 지지율 뭐 1, 2%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개의치 않고 가겠다. 이것이 사실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보여줬던 모습. 그러니까 총리 인준되기 전부터 이미 총리인 것처럼 직무를 수행한다든지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역시 무소불위의 정치 권력을 가진 집단이 보이는 어떤 오만함과 독선인가 이런 비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네. 그리고 지금 추경도 상당히 좀 황당한 것이 원래 30.5조 원 정도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예결위로 넘어오면서요. 네. 거의 뭐 40조까지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추경안에 이것저것 태우기 시작을 하면서 때는 이때다. 이제 이 특활비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민생 추경인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원 추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각종 정치적 민원을 해결하는 추경이 되면서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살펴야겠는데요. 그래서 정작 진짜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고효율 가전
자금 지원이라든지 정말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하고 기업 활성화에 필요한 항목들은 삭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추경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여당은 계속 속도전만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과 지금 가리고 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딱 1분 남아서 대답을 한 20초만 각각 해주시는데, 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돼서 의사 출신답게 코마 상태인 국민의힘에 메스를 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정원 의원이 진짜 혁신에서 중요한 게 인적 쇄신이다. 자, 책임질 분들 사과하고 이선으로 물러나라. 특히 일부 중진 의원들이 차기 총선 불출마 정도는 혁신을 하려면 필요하지 않냐. 동의하세요? 윤주진 위원님. 근데 지금 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인적 쇄신은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당장 그럼 뭐 집에 가만히 있으세요. 나오지 마세요. 아무 보직도 맡지 마세요. 이런 인적 쇄신은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년 후에 저 불출마합니다. 이건 좀 무리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공허한 것이고 지금은 인적 쇄신보다는 노선 쇄신과 당 기구를 재정비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저는 그래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혁신은 좀 어렵다라는 좀 비관적인 전망이에요. 네. 자, 김수희 네. 평론가님 한 15초 남았는데 이게 미안해서 어떻게 네, 하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3년 뒤가 총선이다라고 하고 말 정도의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은퇴를 시키든지 은퇴가 안 되면 당에서 내보내든지 하는 이런 특히 내란 옹호 관련된 의원들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다음 총선 대선까지도 결과가 뻔한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5살 무렵 예린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얼굴은 왜 이렇게 노란색이야? 이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에 결국 병원을 찾은 아빠. 검사 결과는 예상치도 못한 직장암이었는데요. 그렇게 예린이 가족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로 아빠의 몸은 약해졌고 휴직 후 경제적 어려움과 빚독촉까지 겹치게 된 건데요. 집에 퇴거 통보를 받은 후 엄마의 공황 발작은 더욱 심해졌고 가끔 이어온 아르바이트도 더는 나가기가 어려워진 상황. 대장의 대부분을 절제한 아빠는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매일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9살 예린이는 오늘도 지친 아빠를 꼭 안으며 용기를 주는데요. 아이의 교복 입은 모습만큼은 꼭 보고 싶다는 아빠. 예린이 가족이 아픔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계속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일부 지역에선 35도 이상으로 올라 몹시 무덥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전주, 대구 25도, 강릉 28도에 머물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과 전주 34도, 강릉 35도, 대구 36도로 오늘만큼 덥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기온보다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무척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에 전국은 맑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장마가 종료됐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북한을 지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겠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 가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성장 도약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여야 합의된 상법 개정안과 개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삼부토건 본사 등 1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2차 소환을 이틀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9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기상청이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남부지방은 이달 1일에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직 종료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초록이 치매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65세 미만 치매, 즉 젊은 치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7만 7천여 명이 초록이 치매를 겪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에서 애매한 존재로 분류돼서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고립과 소외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KBS 1TV 시사 프로그램인 더 보다에서 초록이 치매 당사자들 문제를 취재한 강병수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강병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병수입니다. 자, 초록이 치매 이거 처음 듣고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분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미만 나이로 네, 정리하면은 이제 65세 미만 치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알려진 거는 이제 이른바 젊은 치매로 좀 알려져 있죠. 이 치매 말이 65세 미만인지 뭐 40대 50대도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40대 후반 뭐 저희가 들어본 거 제일 빠른 경우는 40대 후반도 계시고요. 해주고요. 근데 이 치매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노인이 걸리는 병 이런 인식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직 65세 미만이라고 하면 뭐 신체적 능력도 왕성하고 사회적 활동도 활발하게 할 나이이기 때문에 젊은 치매라고 불리고 이분들의 숫자가 한 7만 7천여 명. 7만 7천여 명. 집계가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가 대략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전체 치매의 그 환자 수의 7.7% 수준 정도 된다고 적은 건 아니네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심각하다고 표현을 할 거는 이게 15년 전만 하더라도 한 17,000여 명 정도였었는데 최근엔 이제 4배 이상 늘은 거니까 이 증가 추세가 굉장히 빨라진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증가 이게 그래프 네. 추세가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급격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진단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는 걸 먼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MRI 검사 혹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통계에도 안 잡히던 사람들이 들어간 면도 있고 맞습니다. 이제 네. 발달이 돼 있으니까 더 잘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상대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많이 알려진 것도 이런 증가 폭에 상당 부분 기여를 네네. 했을 거라고 봐요. 이 조금만 예전 같았으면 건망증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도 지금은 혹시 치매가 아닐까라는 병원에 생각. 또 가보고 네. 그리고 뭐 지역에 이제 치매 안심센터처럼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 치매라는 병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전문가들을 이제 만나보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하면 이야기하시는 게 예전에 비해 만성질환, 뭐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런 게 많이 증가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한 뇌졸중 이런 뇌졸중 이후에 치매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젊은 치매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대면 관계가 축소되고 뭐 지나치게 이제 디지털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그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 많이 보면은 역으로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디지털에 지나친 의존이 또 치매를 부르기도 하는 측면도 있나 봐요.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 강 기자. 그렇다면 초록이 치매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 네. 이게 뭐 취재하시면서 직접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좀 크게 한 심리적인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렇게 네네.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뵌 초록이 치매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이분이 치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저희 뭐 일반적인 의사소통이나 네. 짧게 이루어지면은 약간씩 헷갈리는 건 있지만 서로 말하고 대화하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저희가 뭐 인터뷰를 하고 하더라도 그런 인터뷰하는 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분이 치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야기가 좀 길어지다 보면 뭐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신다거나 또 저희가 좀 극적으로 봤던 사례들이 이 엘리베이터 숫자를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10층을 가야 되는데 네. 그걸 까먹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 숫자를 보면서도 십자가 여기 분명 있는데 어디가 십자지 이렇게 하면서 한참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 외출도 계속 좀 적게 하게 되고 이게 이른바 이제 극적인 사례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제일 극적인 사례는 가족 얼굴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많이 진행된 경우는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는 자기 부인 낸시 레이건 얼굴을 몰라보고 저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치매에서는. 예. 근데 그 정도 환자까지는 이번 취재에서는 보신 건 아니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이제 의사소통은 되는 의사소통은 될 수 있는 분인데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초록의 치매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저분이 치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밖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나 이런 데서도 본인도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옆에 있는 분들도 치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 같은 게 계속 실수가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취업을 하더라도 자꾸 일을 하더라도 계속 실수가 반복되니까 처음에는 왜 이렇게 부주의하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일종의 낙인 효과 같은 게 좀 생길 수도 있고 또 실제로는 본인이 아직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라고 하면 이른바 노인이 걸리는 병 한참 뭐 이게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한참 뒤에나 나한테 찾아올 수도 있는 병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아직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나이에 내가 치매라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로 인한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다고 하시고 또 하나는 이 나이가 그렇다 보니까 한창 경제 활동을 하실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쨌든 치매가 찾아왔다 보니까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가 네, 많아지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려야 되고 하는데 네.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한다. 또 내가 가족한테 너무 짐이 된다라는 죄책감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을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큰 경제적 부담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초록이 치매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중에 좀 고통을 받고 있다. 이중에 부담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관찰한 바로는 느껴지더라고요. 강병수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좀 실수를 하네 했는데 그게 전반적인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 식솔들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 우울증이 있을 그렇죠. 거고. 자, 그래서 직장에서 잘 적응 못하는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근데 이 초록이 치매 당사자 이렇게 제법 늘어났는데 네. 정작 이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진짜 내가 이제 정말 치매 환자인데 치매 네, 당사자인데 정작 가서 쉴 곳, 치료받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라는 말을 당사자분 또 가족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이 말인즉슨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이 치매 관련 돌봄 이 이른바 인프라가 대부분이 노년 치매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치매 사각지대인 거죠. 왜냐하면 초록의 치매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신체적으로 좀 건강하고 또 인지 능력이 퇴화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걸 기억하고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네네.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치매 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이 치매 안심센터가 굉장히 잘 인프라가 꾸려져 있는데 반해 굉장히 노인분들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인분 중심 가고 나면 이렇게 채우고 나면 그분들이 사실 들어가기도 힘들겠네요. 그렇죠. 자리도 네. 없을 뿐더러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대부분 하는 프로그램이 뭐 명상 치료, 그다음에 뭐 회상 치료 이렇게 상대적으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능력도 같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적인 치료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분들하고는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하나는 보통 가서 네. 그 말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이 노인 그 치매 환자분들이 온 초록의 치매 당사자들한테 너는 여기 젊은데 왜 여기에 와 있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서 뭔가 말이 좀 통하고 서로 대화도 교류하고 뭔가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고 이런 거를 기대하고 갔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연배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본인이 거기 이 어떤 활동 같은데 쉽게 적응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어린 결국에 사람이 여기 왜 왔어? 이런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록이 치매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 가서 막상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실제 현장에서 치매 안심센터 같은 데서 이 치매 당사자분들을 돌보는 인력 역시도 아직 초록의 치매라는 게 좀 낯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일 많아 죽겠는데 왜 이런 사람들까지 오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이분들한테 뭔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할지에 대한 연구 같은 게 상대적으로 여전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치매 안심센터를 찾는 비율이 한 1.7% 수준, 굉장히 적은 수준에 머물고 그래요? 있다고. 초록이 치매 당사자 경우에는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돌봄을 가족들이 이제 전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떻게 좀 조치는 받아야 되는데 여기저기 끼지 못하고 하니까 결국 가족이 그걸 맡게 될 수가 있는데 가족들은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사실 의학적인 어떤 처치를 하는 거고 처방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진료를 해주는 건데 가족들은 가장 그 절실하긴 하지만 비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어렵겠어요. 가족들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옆에서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치매 환자, 치매 당사자분들의 가족들은 네. 제2의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고통을 같이 겪으면서 돌봄을 하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고통을 같이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만나본 그 가족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냈던 남편을 돌보는 부인분이었었는데 자기가 그 남편을 초록의 치매 당사자인 남편을 돌봤던 시간이 고립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분
그 치매 당사자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왔던 분인데 치매가 딱 판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네. 뭐 친구도 그리고 원래 본인이 알았었던 지인들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다 조금씩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만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내가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기자님 어린아이 키워보셨어요? 이런 다음에 한순간이라도 눈에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경제적으로 이 치매 당사자분이 더 이상 일을 조금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 뭐 예를 들면 부인분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24시간 케어를 해줘야 돌봄을 일도 해줘야 하고 되는 돈도 상황이니까. 벌어야 되는데 이분도 또 돌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돈이 한창 많이 들어갈 시기인데 상대적으로 초록의 치매 당사자분의 가족 같은 경우는 그런데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까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는 게 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려움들을 교류할 만한 장들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네. 가족분들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족분들의 어떤 정서적인 심리적인 우울증 같은 걸로도 찾아와서 정말 그 고립의 시간이었다라고 되게 담담하게 이야기하시지만 그 담담하게 말하시기까지 그 뒤에 쌓인 수많은 시간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게 참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가족도 불행해지고 당사자는 더더욱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체계적인 어떤 그 안전망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관련되는 질문 뭐 드리면은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그 치매 겪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초록이 치매 저 당사자들이 자녀들도 좀 어릴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영 케어러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영어로. 그럼 취재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뵀던 이제 실제 그 영케어러 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따님이 이제 전적으로 그 돌봄을 했던 상황인데 그 따님이 저희한테 한 얘기가 엄마가 치매라는 걸 딱 진단을 받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말 울 수 있을 만큼 다 울고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앞으로 나 어떡하지? 나 앞으로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많이 다가왔었어요. 정말 치매 환자가 생기면 이게 돌봄을 책임지는 분은 거의 24시간이 치매 당사자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느껴졌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한 시간이 너무 들고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보면은 뭐 정말 진짜 나이가 어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 중고등학생인 분들도 있을 테고 하면 학업도 해야 되고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요. 조금 나이가 더 드셨다 할지라도 뭐 결혼도 있고 이렇게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개인의 삶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 부모님에 대한 돌봄도 함께 진행해야 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중에 좀 고통이 있었고 네. 이분들도 뭐가 그럼 제일 어려우세요라고 하니까 특히나 지방에 있는 영케어러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치매에 대한 정보 자체를 얻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카페 뒤지고 뭐 초록의 치매 환자분들이 모인 뭐 특정 카페에서 정보를 얻고 하는데 부정확한 경우도 많고 하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소비되는 시간들이 아까웠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문자가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일단 문자 3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7097님이 딱 짤막한 질문 주셨어요. 60세 되면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 해주나요? 딱 물어보셨는데 저희 제작진이 답변까지 붙여주셨네요. 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 혹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사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실 때는 바로 검사 받아보는 거 좋으실 것 같고요. 자, 8624님이 초록이 치매 생소했는데 뇌졸중 이후로 이어질 수 있다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일머리가 없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주위에도 그런 분이 없는지 서로 이렇게 좀 관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1208님이
치매 너무 무서워요. 당사자는 물론 돌보는 가족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입니다. 정부도 이제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강병수 기자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정부가 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이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어떤 기치 아래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전히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런가 살펴보면 어쨌든 처음으로 이 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처음으로 초록이 치매 당사자들에 대한 계획도 들어갔어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뭐 초록이 치매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쉼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 사이에 정보 교류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공공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종합계획에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상 일선에서는 거의 진행되지 않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선에서 치매를 담당하는 인력분들도 여전히 초록이 치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도가 분명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좀 숙성되는 과정도 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효성을 못 거두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됐었고 특히나 이 초록이 치매 당사자들 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라서 여전히 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으세요. 내가 조금 기억이 예전만큼 이제 이른바 빠릿빠릿하게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하고 싶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매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아직 초록이 치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뭐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근거 이런 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 일 의미는 제가 요 바로 다음에 물어보고 그 바로 전에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노인성 치매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이 초록이 치매 당사자들 이런 분들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이 케어를 돌봄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신체적 에너지가 좀 많이 있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돌봄을 하는 분들이 더 힘든 경우도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해 이제 제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더 힘들다고는 하시는데 이 신체적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혹은 뭐 주변에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같이 좀 밖에 많이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들이 아직도 사회적 역할이 남아 있고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그쪽을 좀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다 이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강 기자가 실제로 그들에게 일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바리스타 일하고 있는 분들도 만나고 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뭐 그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 만나 보니까 이 성북구의 지역 그 치매 안심센터 내에 이제 마련된 카페에서 초록이 치매 당사자 분들이 직접 바리스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 여러 분이 있어요. 저희가 봤던 거는 당일 현장에선 2분을 봤고 아마 한 7, 8분 정도가 돌아가면서 실제 일하시는 방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그 카페는 어쨌든 그분들이 이게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는 카페네요. 맞습니다. 오, 그래요.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바리스타가 있고 2분씩 파트너가 돼가지고 카페를 운영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좋은 모델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속도는 조금 느려요. 뭐 우리가 기다리면 바로 뭐 프랜차이즈 카페처럼 탁 커피가 대령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정말 그냥 주문을 받고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가 있으면 레시피를 찾아보면서 만드시고 종종 주문이 몰리면 주문을 까먹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다시 한번 저 아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거기서 사람들이 알면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쫓기지 않고 일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그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면은 본인이 치매라는 사실을 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실제로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진짜 이분들한테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굉장히 크게 와닿네.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가 말로 직접 듣는 것보다 하루 종일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취재를 하려면. 그럼 이분들의 표정, 어떤 목소리 이런 비언어적인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아, 네. 이분들한테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아직까지 사회적인 존재로서 살아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가지고 굉장히 좀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바리스타로 그 레시피에 맞춰서 막 하다 보면 네. 치매 증상 완화되는데도 제가 의학적 상식은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치매 당사자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이 소외감, 고립감이에요. 내가 치매에 그러니까요. 걸렸다는 이유로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모든 인연들하고 점점 멀어지고 사회에서 떨어진 존재가 된다라는 그게 이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우울감을 훨씬 더 극대화시키는 건데 같이 와서 어떻게 보면 같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어려움 2인 1조로. 네. 예. 그러면서 서로 내가 잊어버리면 내 옆에 있는 파트너가 그러니까. 기억하고 하고 같이 거기 해주고. 슈퍼바이저가 좀 보고 있고. 맞습니다. 조금씩 아, 도와주고. 이게 되게 하는 거. 괜찮은데. 네. 예. 자, 강 기자, 우리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질문으로 왔네요. 네. 우리 사회가 초록이 치매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 네. 지금까지도 좀 말씀하셨지만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가 실제 만나봤던 분들은 네.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른바 낙인입니다. 낙인. 네, 내가 저 사람은 치매야라고 그 낙인 찍히는 그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이 사회에서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 이런 맞습니다. 거. 예. 왜냐면은 하나의 병일지라도 잘 관리하고 한다면 예전에 살았던 삶보다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네네. 그걸로 인해서 뭔가 사회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억은 조금 흐릿해질지라도 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적으로 좀 존엄하게 살고 싶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번 이분들의 삶을 바람을 들어줄 수 있는 제도들, 관심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들여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을 위한 사회 그 의료적인 어떤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분들을 대할 때 조금 인내심이라든지 네. 배려심이라든지 네. 이런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수 KBS 시사 제작국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횡령을 했습니다. BNK 경남은행 직원이 얼마냐면 무려 3천억 원. 자, 대법원이 징역 35년형 확정했습니다. 이번 3천억 원에 육박한 2,988억 원이네요. 네. 3천억 원 횡령 사건 그 규모에서 사상 최대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일 금융권 횡령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이 됐는데요. 횡령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2,988억 원에 이것이 달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이모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으로 재직을 했었는데 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대출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행이 이루어진 건데요. 네. 이 씨는 시행사들이 실제로 대출을 요청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또 시행사들이 상환한 대출 원리금까지 가로채는 방식으로 총 77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는데 네. 이 돈은 이 씨의 가족과 지인의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범행을 은폐하려고 다른 시행사의 대출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까지 동원을 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골드바와 상품권, 부동산, 명품, 골프 회원권 등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네. 자녀 유학비와 주식 투자에도 빼돌린 돈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7천만 원 이상을 사적 용도로 소비한 겁니다. 이 엄청난 돈을 14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는데 네. 자, 이 씨와 가족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교묘한 수법 총동원했습니다. 이 입이 딱 벌어지는 가족사업, 패밀리 비즈니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되기까지에는 가족과 지인의 범행 은닉과 도피에 적극적으로 가담이 필요했는데 네. 이 씨의 친형은 44억 원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네. 또 이 씨가 범죄 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대신 내주면서 관리까지 맡았습니다. 아내 역시 현금을 수표로 바꿔서 김치통 안에 숨기는 등 치밀함을 좀 보였고요. 검찰은 차명으로 보유한 오피스텔 3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1kg 짜리 골드바 101개가 나왔고요. 현금 45억 원과 미화 5만 달러까지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네. 이 씨는 가족뿐만 아니라 총 7명의 공범을 동원해 자금을 세탁했는데 이 씨 일가와 자금 세탁 모두 이번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네. 추징금 문제도 이제 쟁점이었다고 하는데 대법원이 이 부분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는데 이게 네. 사실 금융권 횡령 사건으로는 매우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 씨가 제기한 항소도 기각이 됐고요. 법원은 피해 금액이 막대하고 피해 회복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징 거의 살인 사건에 준하는 그쵸. 그런 징역 35년이네요. 네, 그런데 추징금 159억 4,629만 원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는데 압수된 금괴의 가치를 선고 시점 시세로 재산정하라라는 취지입니다. 이 씨는 이미 상당한 재산이 몰수됐지만 여전히 회수 대상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 씨의 친형, 그다음에 아내, 그다음에 공범들도 모두 각각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군요.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최근 이탈리아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소식은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제프 베이조스가 결혼식 비용에 쓰기 위해서 최근 아마존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팔았어요? 네, 일단 1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어치를 좀 팔았는데요. 네. 이 제프 베이조스가 며칠간 아마존 주식 약 330만여 주를 매도했습니다. 이게 매도한 주식의 가치가 7억 3,670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말씀드린 대로 1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번 매도는 사실 예고된 계획이기는 했습니다. 베이조스가 지난 3월에 미국 규제 당국에다 1년간 2,500만 주를 매도하겠다라고 문서를 제출했는데 이번 거래도 그 계획에 따라 이뤄진 거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 베이조스가 매도 계획을 공시한 이후 아마존 주가는 8% 넘게 상승을 했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길을 좀 끌었던 게 이 주식 매도 시점이 베이조스의 결혼식과 좀 겹쳤다라고 해서 이걸 위해 판 거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조스는 지난달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식 비용만 68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겹쳐서 주식 매각이 좀 시장에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베이조스는 이전에도 아마존 주식 대량으로 매도한 경우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번이 좀 처음은 아닌데요. 베이조스는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약 4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조 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해 왔습니다. 특히 2000년 본인이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에 자금을 대기 위해 주식을 팔아왔고요. 네. 여러 비영리 단체나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위한 매도도 있었습니다. 2021년 아마존 CEO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도 아마존 최대 주주입니다. 4월 기준으로 이 베이조스가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 주식은 9억 940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에어컨 사용할 때 이제 필요한 전기요금 벌써부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기를 아끼는 방법 꼭 기억해야 할 전기요금 절약 팁
우리 윤슬기 기자님이 오늘 정리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방식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에어컨은 크게 정속형과 인버터형으로 나뉘는데 정속형은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 최대 출력으로 전력을 많이 씁니다. 따라서 정속형 에어컨인 경우라면 잠시 껐다가 다시 켜는 것이 요금을 줄이는데 유리하고요. 예. 반면 인버터형이라면 껐다 켰다를 반복하지 않고 계속 켜두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제습 기능이 원래 좀 전기 사용량이 좀 줄어든다라는 이유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제습 기능은 상황에 따라 좀 전기 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도가 높을 때는 오히려 제습 모드가 더 많이 전력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본 절전 모드나 에너지 세이빙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같은 걸 당연히 같이 쓰면 냉기가 잘 퍼져서 실외기 가동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네, 집전 2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전기 사용량을 좀 줄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약한 전력량에 따라서 킬로와트당 30원에서 100원이 캐시백으로 적립이 되는 건데요. 이 금액은 현금으로 입금되지는 않고 다음 달 전기 요금에서 차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미 12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요. 작년에는 약 166억 원 규모의 캐시백이 지급됐습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46만 명이 환급 혜택을 받았고요. 특히 절약 실적 상위 1% 가구는 평균 16,0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올 여름 가입 이벤트도 진행이 되니까 좀 주목해 보실 만하고요. 이달 13일까지 가입하면 추첨으로 로봇 청소기나 뭐 이런 걸 받을 기회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에어컨을 교체할 계획이 있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지원 방안도 이제 이번 달부터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에요? 네, 이달부터 정부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행사를 시작할 예정이잖아요. 네. 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을 구매하면 구매비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한도는 최대 30만 원까지고요. 에어컨은 벽걸이형을 제외하고 3등급까지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네. 이제 환급 대상 여부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구매 시기는 행사 시행일부터 결제분까지 적용됩니다. 이 제도가 연말까지 이어지기는 하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일단 배정된 예산 자체는 3,261억 원으로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국회 산업위 소위를 통과했고요.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있어서 곧 시행이 될 전망입니다. 공인중개사 수가 최근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부동산 거래 침체가 좀 장기화하면서 현업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가 좀 줄고 있는 건데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사무실을 운영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 1,123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달보다 거의 3,000명 가까이 감소한 건데 이 수치는 2020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또 2022년과 비교하면 좀 6% 가까이 줄었던 수치인데요. 참고로 자격증 보유자는 55만 1,000명에 달하는데 이 중 5명 중 1명만 현업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올해 들어 월 1,000명 이상 휴폐업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인중개업계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미국의 델몬트 오렌지 주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델몬트 주스 제조업체 델몬트 푸드가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다고 해요. 네, 139년 역사를 가져서 저희 식탁 보면은 옛날 오렌지 주스 병에 물 담아져 있는 거 아실 것 그렇죠. 같은데요. 미국 통조림 주스 제조업체 델몬트 푸드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파산 보호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네. 회사는 미국 뉴저지 파산법원의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겁니다. 이건 법원 감독 아래에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제도인데 모든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델몬트 푸드 측은 밝히기도 했고요. 자산과 부채가 각각 1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돈으로 최대 13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다만 이제 파산 절차 동안에도 정상 운영은 이어간다라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 약 9억 달러 규모의 운영 자금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팬데믹 이후 과잉 재고와 매출 부진에 겹치면서 좀 경영난이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사업 담당하는 델몬트 푸드만 이번 파산 보호 대상이고요. 한국을 비롯한 일부 해외 자회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봅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은 사격입니다. 오늘 막을 내린 회장기 전국 사격대회에서 청각 장애 선수 김우림 선수의 국가대표 도전에 많은 응원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신기록 세우면서 국가대표 선발전 랭킹 1위를 달려왔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약간 아쉬운 성적을 냈죠. 네, 사실 청주 사격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이번 대회 가장 주목받는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남자 10m 공기소총 일반부 경기. 그러니까 막 중계 카메라가 들어가고 저희가 중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인 김우림 선수가 갑자기 이런 중계 카메라를 보니까 가슴이 확. 그래서 큰 경기의 경험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떨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본선에 630.1점으로 본선에 오를 때만 해도 결선에서 적어도 메달권엔 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탈락을 해서 8위를 기록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8위 기록해도 사실 좀 잘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박하준 선수를 포함해서 네. 정말 쟁쟁한 현역 선수들과 이제 붙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선 초반에 9점대를 쏜 곳이 좀 가슴 아픈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대표 선발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1890.7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수화도 제대로 못 배운 상황에서 뭐 똑같은 보청기를 20년이나 사용해야 할 만큼 상황도 어려웠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연히 사격을 시작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요. 사격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지난해부터 실력이 막 본궤도에 올라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난 5월달에 대구광역시장배 대회에서 635.2점이라는 남자 일반부 한국 신기록을 세웠고요. 소속팀인 보은군청이 단체전에서도 한국 신기록을 세워서 네. 이 선수 하루에 한국 신기록을 2개나 보유하는 그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사격이 조금 양궁만큼이나 대표 선발전이 참 복잡해요. 네. 7개 대회에서 가장 좋은 5개 성적을 추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봉황기, 경찰청장기 등 주요 대회가 남아 있어서 네. 현재 랭킹 1위긴 한데 이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10월까지 긴 여정을 밟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청각 장애인 대회인 데플림픽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아시안 게임 올림픽 메달 대표 선수가 돼서 세계를 누비는 선수가 될 수 있게 새로운 스타, 사격의 새로운 스타 김우림이라는 선수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김우림 선수 많은 분들이 응원할 테니까 정말로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역대 하계 올림픽 100번째 메달을 따냈던 반효진 선수. 고등부에서 우승했습니다. 와, 그때 보니까 침착함, 배짱 정말 돋보였었는데 그럼 고등학생이면 정말 미래는 창창하네요. 네, 사실 그 지금 국가 대표인 것도 사실 일반 선수들과 결어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직접 이 경기를 보면서 사격이 좀 짜릿한 건 있잖아요.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치고 올라가는 맛이 있는데 정말 무서운 10대구나. 이 선수가 왜 올림픽에서 하계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을 딸 수 있었나 하는 걸 직접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여자 공기소총 그 고등부 결선은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현장 가서 보면 더 저거 하실 거고요. 만약에 중계 방송을 보신다면 오디오를 최대한 키고 보시면 이건 정말 어떤 뭐 현장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치 전쟁터인지 사격장인지 알 수 없는 정말 굉장한 응원과 굉장한 야유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군요. 사실 이제 본선에 오를 때만 해도 뭐 이 선수 뭐 무난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본선에서 이제 24발을 쏘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부진했어요. 약간 감을 잃은 듯한 느낌이었는데 좀 경쟁자들이 있나 보죠? 예, 같은 고등학생들이 역시 좀 무서운 고등학생들이네요. 뭐 그냥 대놓고 잘 쏴.
나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거는 전쟁터가 따로 없지 싶었는데 모두 24발을 쏘게 됩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15번째 발을 10.8을 쏘면서 공동 1위로 나섰고요. 16번째 발부터 단독 1위를 계속 이제 지켜서 251.0점으로 2위인 경북 최고의 이정인 선수, 또 광주 최고의 정승희 선수를 제치고 우승했어요. 근데 우승 직후에 이제 KBS가 중계를 했기 때문에 그 라이브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파리 올림픽 이후에 오랜만에 카메라가 많은 곳에서 총을 쏘니까 너무 긴장되고 흥분되고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신기록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보면 이 선수가 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정말 요즘 세대 저희 젊은 무서운 세대가 뭐 카메라 사람들의 눈치 이런 거 보지 않고 자기 삶에 매진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계기가 되신다면 사격 경기 한번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손흥민 선수 이적설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사우디 혹은 유럽이 아닌 미국행을 택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요즘 사실 영국 매체들이 마침에 경쟁이라도 하듯이 뭐 에이전트들을 인용해가면서 사우디 리그의 알아흘리, 알라스르, 또 알카시디아 같은 구체적인 팀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연봉은 대략 3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480억 정도 되는 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우디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강력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느 팀이든 데리고 가고 싶어 한다 이런데 정작 그 본인의 관심사는 이제 에이전트들의 그 전원에 의하면 메이저리그 사커 미국행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독일에서 커왔고 또 잉글랜드에서 살면서 아무래도 언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이 미국이 좀 더 가깝지 않겠냐 사우디보다. 예, 그런 거고 또 그 북중미 월드컵 개최지 가운데 하나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장 세계적인 스타들이 가 있는 리그입니다. 뭐 잘 아시는 리오넬 메시가 있고요. 루이스 수아레스 있고 세르히오 부스케스 있고 또 위고 요리스 이런 선수를 보게 되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이 30대 중후반 선수들이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좀 더 활약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도 뭐 결론은 아시아 투어, 한국 투어를 마친 다음에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미국행이 나오면서 조금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바람의 아들 이종범 코치 그리고 바람의 손자 이정후 선수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나름 힘겨운 시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아버지 이종범 코치는 어떤 사연이 있어요? 예, 요즘 그 종편에서 하는 그 예능 때문에 그런 거죠? 프로그램을 옮겨간다고 하는데 사실 뭐 바람의 아들 전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종범 코치 역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약간 전례라고 할까요? 종편 야구 예능을 가기 위해서 시즌 중에 코치진을 사임하고 옮겨가는 것 그리고 또 이제 KT 팬들이 서운하다 이런 건가요? 팬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이 그래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야구의 불문율 같은 것들이 하나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옮겨갈 때는 그래도 리그를 마치고 또 사전의 협의를 충분히 마치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전 조율 없이 이종범 선수를 데리고 간다. 근데 이제 물론 일부 야구 선수들이 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했고 또 야구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종범 코치의 선택 그리고 제작진의 그 스카우트 그 이유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팬들은 그냥 한마디로 궤변이라고 일축을 합니다. 사실 그 정도의 야구 레전드고 그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사람들이라면 현장에서 또는 야구 행정에서 우리 야구를 한 단계 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좀 책임감을 보여야 된다.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결국은 그런 얘기들 하는 것 같아요. 예능은 예능이지 그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고 야구가 소재일 뿐이지 그 야구 본질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거 보면 현실과 또 팬들의 바람 사이에는 분명히 괴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정후 선수. 이정후 선수요. 오늘 한 달 만에 멀티 치셨는데 오늘 정말 잘 쳤습니다. 그래요? 3루타, 2루타, 1루타, 안타. 홈런만 있었으면 저 사이클 히팅을 칠 수 있었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23일 만에 선발에서 제외되고 6월 한 달 동안에 타율이 1할 때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마치 절치부심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이종범 코치에게 기대했던 거 또 우리가 이정후 선수에게 기대했던 거 이것들이 팬들의 그 욕심만큼 채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마디로 바람의 가족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기대치만큼 좀 그러니까 팬들의 기대치만큼 좀 끌어올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자, 최근 타격감 절정인 키움의 송성문 선수 메이저리그에 도전장 던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키움이 지금 최하위를 달리고 있고 네네. 키움의 캡틴인 송성문 선수. 근데 요 며칠 경기를 보면서 6월 경기를 보면서 상당히 이제 막 그 집중을 막 삼성한테 3연승 했던가요? 예, 그 3연전에서 모두 홈런을 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캡틴이 정말 잘하는구나. 전체적인 평가가 이제 그 우리가 선수들을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WAR이라고 대체 네.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6월 한 달 동안에는 뭐 물론 지난해 뭐 3할 4푼 치고 홈런 19개 치고 100타점이 넘는 걸 기록했던 그때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된 페이스를 가져가면서 네. 6월에 가장 높은 타자에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2할 8푼 7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 3경기 연속 홈런을 포함해서 14개의 홈런. 그러면 사실 10위 안에 들어있거든요. 홈런도. 그리고 최다 안타는 2위고요. 타점도 뭐 공동 9위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활약을 해서 펼치고는 있는데 과연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그 정도 수준이냐. 네. 근데 예전에는 사실 본인 스스로가 아유 그 뭐 거긴 아닌 것 같다 아직 그렇게 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올 시즌이 지나게 되면 해외 진출 자격을 얻게 돼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이 기량이 좀 더 올라오게 되고 네. 또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뭡니까? 예, 메이저리그에 있는 이제 김하성 선수가 야 메이저리그 도전해봐. 어차피 믿져야 본전 아니겠냐? 이런 김하성 선수의 조언이 있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 어차피 전반기 지났는데 나머지 후반기를 잘 메꿔서 본인의 기량을 끌어올린다고 하면 키움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팀에서도 내가 이 정도 성적을 내고 있는데 만약에 메이저리그 가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인터뷰마다 메이저리그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그럼 이제 스카우터들도 또 눈독을 들일 수도 있겠네요. 네, 눈독을 들일 수 있는데 결국은 봐야 되는 건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그렇죠. 이제 성적의 순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뭐 이정우 선수 아까 얘기 나왔고 네네. 김혜성 선수 나왔고 김하성 선수 나오고 만약에 송성문 선수까지 그러면 키움은 KBO의 선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저리그의 선수를 공급하는 그런 파함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교두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국내 팬들의 입장에 공급원이네요. 공급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 팬들의 입장에서는 송성문 너무 잘해서 메이저리그에 또 뺏기는 거 아니야? 송성문 선수까지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죠. 4명 5명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사실 좀 더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펼쳐서 네. 메이저리그에 여러 선수들이 가서 누벼준다면 내년 뭐 사실 WA도 있고 그런 것들 우리 야구팀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좀 활약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자, 미국 LPGA 투어 거기에 이제 유일한 팀 뭐 2명씩 팀을 짜가지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다우 챔피언십이라고요.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막을 내렸는데 여기에 LPGA 2년차 임진희, 이소미가 다우 챔피언십에서 함께 정상에 올랐네요. 네. 올랐는데 이제 LPGA 데뷔 첫 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2년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데뷔 2년 차니까 그동안 승리가 없다가 혼자서 안 되니까 둘이 해서 됐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임진희 선수는 막 2등 한 2번 한 것 같아요. 네. 잘 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데뷔 첫 승을 올렸는데 근데 이 선수들이 하필이면 둘 다 임진희 선수는 제주도 출신이고요. 이소미 선수는 완도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소녀들의 반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섬소녀의 반란. 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팀 이름을 BTI입니다. 본투비 아일랜드. 우리는 섬 출신. BTS가 아니고 BTI네요. I입니다. 아일랜드요. 네, 그래서 우승을 했고, 근데 한국 선수가 2인 1조 경기에서 우승을 한 첫 번째 케이스가 됐고, 또 본인들은 첫 승을 하게 됐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우 챔피언십 마지막 가서 연장에서 됐거든요. 그 렉스 톰슨이나 메건 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인데, 그럼요. 근데 마지막 한 2m밖에 안 되는 버디 퍼트를 실패를 했어요. 메건 칸 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긴 거를 넣고도 설마 저걸 못 넣겠어 하고 있다가 우승을 차지했고 이소미하고 렉시 톰슨이 둘 다 잘 쳐가지고 붙였는데 네. 이소미는 한 2m 2.5m 떨어졌고 이건 한 1m 1.2m였는데 네. 먼저 넣었죠. 임진희가 넣어버리니까 네.
이게 구멍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저희 이제 그런 용어를 쓰죠. 네, 흔히 그린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거기 탁 빠지는데 와, 저 그 순간 봤대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가서 뭐 다들 톱 10에 몇 번씩 들었던 게 전부였는데 이제 2년 차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이제 더 매진할 수 있을 것 같고 올 시즌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4승째를 챙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우승 한번 했으니까 다음 경기부터는 더 마음을 놓고 잘 칠 수 있는 기대를 해봅니다. 끝으로 이번 주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엔 프로축구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울산과 서울의 이제 K리그 경기인데요. 둘 다 반전이 절실합니다. 뭐 기성용 선수 내보내고 그 보낸 팀 포항에 4대1로 이겼지만 여전히 FC 서울 팬들은 저 김비동 감독이 나가든가 아니면 다시 FC 서울이 어떻게 하든가 굉장한 속 시끄러운 서울 그다음에 또 영원한 우승 후보인데 어느덧 7위까지 밀려있는 울산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 클럽 월드컵 가가지고 정말 뭐 가능성은 보여줬다고 했는데 아프리카 팀에도 지고 브라질 팀에도 지고 또 독일 경기는 정말 조현우 선수가 한두 개만 하나만 더 막았다면 승점 1점을 따올 수 있었는데 결국 그런 상황에서 잘못하게 되면 영원한 우승 후보인 울산이 무관으로 시즌을 마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팀 모두 서울과 울산 모두 경기력으로 증명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떤 팀이 그 반전의 기회를 만드는지 한번 마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아직도 나의